자, 이제 지금 이제 시스템 사고의 개요를 넘어서 각각 시스템 사고를 구성하는 이제 인자들, 그거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쉬는 시간 바로 전에 이제 인과관계 순환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인과관계의 순환은 피드백 루프를 만든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과관계가 한 바퀴 이렇게 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되먹임이 다시 되먹임으로 되먹임으로 해서 다시 원위치 있는 데까지 돌아오는 이게 이제 루프잖아요. 하나의 고리죠. 이게 피드백 루프 혹은 피드백 고리라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 각각의 인과관계가 서로 1대1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피드백 고리, 피드백 루프는 그 전체 상호작용을 하나로 이렇게 묶었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게 어떤 성격을 지느냐. 이게 피드백 루프예요. 다시 말씀드린 인과관계, 조금 전에 다룬 인과관계는 인과관계 1대1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고, 피드백 고리, 피드백 루프는 이것이 한 바퀴 돌았을 때에 이 한 바퀴 돈 이 루프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피드백 고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앞에서 주역 얘기를 하면서 양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피드백 루프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변화를 촉진하는 힘이에요. 하나는 변화를 제어하는 힘이에요. 양과 음입니다. 그것을 시스템 사고에서는 변화를 촉진하는 힘을 강화 피드백이라고 해요. 강화 피드백 혹은 강화 피드백 고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강화적 피드백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적자를 붙이는 거는 제가 보기엔 썩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강화 피드백이 오히려 좋은 표현 같고요. 그림으로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 내려가기도 해요. 계속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선순환이라고 부르고, 계속 악화가 되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부르죠. 이 악순환과 선순환은 중간에 뭔가 제어 메커니즘이 없이 그냥 놔두게 되면 파국으로 가죠. 아니면 성장은 성장이라는 건 파국이라고 우리 얘기 안 하니까 어디선가 한계 부딪히기가 되겠죠. 어디선가. 이 강화 피드백을 앞에서 제가 그 수요 공급 그 얘기를 할 때 이 피드백 전체 루프 한가운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썼었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면은 플러스예요, 그게. 근데 그걸 제가 아까 요 장표에서만 쓸 거고, 나중에는 다르게 제가 설명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강화 피드백을 이 루프 한가운데 플러스라고 써서 얘기를 하는 책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동환 교수의 시스템 사고는 그 강화 피드백의 고리를 플러스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방법을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이 강화 피드백을 영어로 reinforcing이라고 안 하고 positive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것도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positive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더해진다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좋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강화 피드백은 나쁜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악순환은 나쁜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럴 때는 파국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나 포지티브라는 개념을 쓰는 것보다는 이게 거침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라는 뜻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생게도 그 책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제가 그림을 잘 따라서 그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산에서 눈 굴르는 거예요. 눈덩이가 굴르는 거예요. 못 말릴 정도로 밑으로 계속 굴러가죠.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죠. 이 그림을 이제 강화 피드백에다 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피드백은 균형 피드백이에요. 이건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를 억제하는 힘이에요. 조절하고 억제하는 힘이에요. 이렇게 점점 어디론가 이렇게 수렴해 들어가죠.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다 조절 피드백이에요. 균형 피드백이에요. 조절 피드백이라고도 합니다. 어드저스팅 피드백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 숱하게 널려 있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집에 난방기, 그렇죠. 에어컨, 그다음에 냉장고 이런 거 다 그거죠.
타겟이 되는 그런 수준이 있고 그 수준에 안 맞을 때는 다시 뭔가가 작동을 해서 원위치를 계속 시키잖아요. 그게 다 조절 피드백이에요. 그 메커니즘을 얻게 되면은 그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균형 피드백은 이 마이너스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의미니까 마이너스라고 쓰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가 혹은 네거티브라는 표현이 이거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강화 피드백하고 균형 피드백이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항상 이게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생존을 위해서는 강화 피드백이 더 중요할까요? 균형 피드백이 중요할까요? 그 균형 피드백이 더 중요해요. 우리 몸의 체온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시스템은 균형 피드백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균형 피드백을 네거티브라는 표현을 쓰거나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이 피드백은 안 좋은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림을 피터 생계도 천칭저울을 그렸어요. 저도 그걸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강화 피드백 꼬리는 이렇게 랜슬라이드, 그러니까 눈사태로 그림을 제가 다 그렸고요. 그리고 균형 피드백은 전부 천칭저울로 그렸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독창적으로 그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요 그림들을 그려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어쨌든 피드백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뭐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두 개가 나타나다가 다른 것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강화 피드백의 예. 제일 흔한 예로 우리가 직접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예로 이게 뭔 것 같아요? 노래방 가서 아니면 무슨 행사할 때 마이크 많이 경험해 보셨죠? 어떤 상황이에요? 삐 소리 나면서 엄청나게 막 그냥 뭐 귀 터질 정도로 소리가 증폭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마이크가 스피커로 들어가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입력이 되고 그게 다시 마이크에서 튀어나가서 스피커로 입력이 되고를 계속 짧은 시간에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증폭을 하죠. 그 소리가 끝간데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강화 피드백입니다. 자, 하나의 예로 강화 피드백은 또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죠.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죠, 실제로. 소련이 군비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위협을 느껴요. 미국이 군비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소련이 위협을 느껴요. 다시 소련이 군비 확장을 해요. 일종의 이제 치킨 게임처럼. 최근에 그 이제 북한 문제가 뭐 많이 해결이 됩니다만은 한때 트럼프랑 김정은이 서로 막 그냥 뭐 치고받고 하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해당되죠. 벼랑 끝 전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전부 다 플러스죠. 늘어나면 늘어나고 늘어나면 늘어나고 이렇게 전부 다 증폭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강화 피드백이에요. 자, 이게 강화 피드백이 되려면 이 부호는 이제 나중에는 안 쓸 거지만 일단 부호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호가 짝수 개면 마이너스가 없거나 짝수 개면 치고받아서 마이너스가 서로 치고받아서 짝수 개면 강화 피드백이 돼요. 홀수 개면 균형 피드백이 돼요.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 균형 피드백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면 판매량이 늘어요. 그죠? 판매량이 늘면 제조 원가가 줄어요. 제조 원가가 줄면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제품 가격을 낮추면 새로운 고객이 늘어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눈사태예요. 왜 눈사태냐? 왜 이게 강화 피드백이냐? 개수를 세어봤더니 마이너스가 2개죠. 이거 2개 치고받았죠.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증폭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강화 피드백이에요. 아주 간단한 이제 모델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균형 피드백은 항상 이렇게 뭔가 기준이 있어요. 균형 피드백의 특징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에어컨 갖고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요. 현재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가 내가 원하는 온도하고 지금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서 안 맞으면 냉방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죠. 그리고 찬 공기의 비율이 그 적절하게 맞아지게 되면 현재 온도가 세팅이 되고 현재 온도를 다시 계속 원하는 온도 수준하고 맞춰보면서 이걸 반복하게 되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현금 잔고 같은 이거 현금 잔고를 유지할 때도 부채 상환 현금 잔고를 가지고 과부족을 원하는 현금 잔고하고 맞춰보면서 과부족을 체크를 해서 부채를 하거나 차입을 하거나 이걸 계속 반복하죠. 제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안 그려놨는데 이 이 골이 전부 다 균형 피드백인데 균형 피드백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제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여기다 그림을 빼먹었네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개수를 세보면 마이너스가 항상 홀수계로 나와요. 홀수계로 나오게 되면 어디론가 수렴하는 구조다. 균형 피드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 피드백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제가 두 가지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모든 시스템은 균형 피드백을 다 갖고 있어요. 시스템이 균형 피드백이 없으면 시스템은 문제가 생겨요. 시스템이 균형 피드백을 일시적으로 잠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했는데 수요가 넘쳐나요.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강화 피드백이 작동을 하고 균형 피드백이 작동을 안 하죠. 그런데 영원히 성장 못 하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거는 캐파가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이상은 생각 못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균형 피드백이 작동이 되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강화 피드백의 모드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절 메커니즘을 다 갖고 있어요. 균형 피드백이 무조건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균형 피드백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목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온도가 됐든 아니면 기업의 사명이 됐든 비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디론가 향해서 간다는 것은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좋은 목적일 수도 있고 나쁜 목적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세팅한 목적일 수도 있고 저절로 생겨난 목적일 수도 있어요. 저절로 생겨난 목적 중에서는 부정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만히 있는 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현상 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목적으로 둘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디론가 방향성을 갖고 수렴해 가는 것이 균형 피드백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를 억제한다.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 피드백은 안정에서 벗어나는 힘입니다. 그렇죠? 어딘가 내가 기준점이 있다면 기준점에서 벗어나서 안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그 강화 피드백의 힘이고 그걸 다시 그 균형점으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균형점으로 갖다 놓는 힘이 변화를 억제하면서 갖다 놓는 힘이 바로 균형 피드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김동완 교수의 차례에서 한 가지를 더 이제 따왔는데요. 이러한 그 강화 피드백과 균형 피드백은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여드리는데 그 모델들이 다 여러 그 피드백 루프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구조로 이렇게 강화 피드백과 균형 피드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구조를 하나 그림을 그리면 인구와 관련된 거예요. 출생이 늘면 인구는 는다. 그죠? 인구가 많아지면 출생도 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니까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느느냐? 출생률이 사망률을 초과할 때까지는 계속 늘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출생률이 좀 떨어지면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이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쪽 루프는 뭐냐면 인구가 늘면 사망자도 는다. 사망자가 늘면 인구는 준다. 이건 균형 루프죠. 마이너스가 하나 홀수로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출생과 사망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인구가 이제 조절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강화 피드백과 균형 피드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강화 피드백이 어디론가 끝없이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항상 억제하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 그림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S자 커브를 그리게 돼 있어요. 이 S자 커브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다가 중간에 증폭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꺾이죠. 꺾여가지고 안정화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경제학 공부할 때도 많이 봤단 말이죠. 이 수학 체감의 법칙처럼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리게 되는데 이 S자 커브가 바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루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요때까지의 힘, 이게 위쪽으로 꺾여서 올라가는 요때까지는 강화 피드백이 지배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기울기가 꺾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이쪽에 있는 균형 피드백이 영향을 미치죠. 그러다가 완전히 꺾일 때가 되면 얘가 지배적인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S자 커브가 나와요. 그래서 이 S자 커브가 일종의 이 변동이기도 하지만 제가 파동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변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파동이라는 것이 뭐 배추 파동, 돼지 파동처럼 그런 파동에서도 파동을 쓰기 때문에 웨이브예요, 웨이브라는 용어에서는 제가 파동이라고 안 하고 이제 변동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플럭추에이션이라는 용어에서는 제가 파동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어쨌든 이건 변동이에요.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이런 이제 S 라인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아까 우리 그 태극 마크에서 봤던 그 변동 가운데 있는 그거하고 이제 그림이 똑같죠. 자, 이제 그리고 지금 피드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피드백의 독특한 형태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피드 포워드라고 합니다. 피드 포워드는 뭐냐면 피드백이 뭐냐면 결과에서 원인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원인이 돼서 다시 원인이 결과가 되는 이게 이제 피드백이잖아요. 되먹임이죠. 근데 피드 포워드는 뭐냐면 유사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결과가 예상이 돼요. 결과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미리 예상이 돼요. 그거를 거꾸로 원인이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피드 포워드예요. 그래서 피드백의 아주 독특한 형태예요. 피드백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나타난 게 영향을 미치는 게 피드백인데 나타나기도 전에 미리 미래의 상이, 미래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그쪽으로 움직여 가요. 이걸 이제 피드 포워드라고 해요.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셀프 풀필링 프로피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피그말리온 효과로 설명이 되기도 해요. 이런 거예요. 기대 예언, 내가 그 미래에 대한 기대 예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정말 나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주문을 걸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기가 움직여가죠. 제가 우리 뭐 예전에 무슨 자기계발서 같은 데에서 뭐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 심지어는 그 모 정치인이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처럼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다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가 아예 그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실제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성장을 하는 메커니즘이 이 자기 실현적 예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실제로 심리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의 자기 개발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도 그래요. 기업에서도 비전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비전, 미션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고요. 목표이기도 하지만 자기 실현적 예언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 기업이 비관적인 얘기와 전망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움직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실현적 예언은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움직여가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자기 실패적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실패적 예언은 뭐냐면 머피의 법칙이에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꼭 일어나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걸 매번 겪어요. 그죠? 저기 해저드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묘하게도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 둘 다가 발생한 것이 발생한 결과가 원인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그건 피드백이에요. 그 루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발생하지도 않은 놈 때문에 원인부터가 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영향을 받는 거를 우리는 피드 포워드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피드백 루프를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쉽잖아요. 뭐 이 정도의 얘기면은 뭐 시스템 사고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시스템이 작동을 이상하게 이렇게 오작동을 해서 이상한 문제를 막 야기시킬 만한 그런 이유도 없고, 근데 왜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복잡한 거냐 말이죠. 이 두 가지의 힘만이 작용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그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고에서 가장 시스템 사고를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지연이에요. 자, 지연은 아까 앞에서 제가 악의 얘기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연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지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원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인에 대한 결과가.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한참 후에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 들어가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 리드 타임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지연이에요. 재고가 많을수록 지연이 더 심하죠. 그렇죠? 공간적으로도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매를 잘했더니 그 좋은 결과가 저 뒤쪽에서 나타나더라. 그죠?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공간적으로도 이것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지연이거든요. 이 지연이 시스템을 이 혼란에 빠뜨려요. 그래서 지연에 대한 이 방어 메커니즘을 안 갖고 있게 되면 시스템은 그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온수 냉수 제가 하려다 한 건데 이제 여기에 나오네요. 샤워를 하려고 그러는데 온수 냉수 비율을 맞춰가지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을 들어갔는데 그 호텔이 뭐 런던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호텔은 이게 그 온수가 내가 이게 온수 스위치를 넣게 되면은 보일러를 떼워서 조금 있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호텔에 자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호텔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샤워를 하려고 불을 딱 틀어요. 근데 저는 그 호텔이 그런 식으로 온수를 공급한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틀었어요. 안 나오죠.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틀죠. 더 틀어요. 더. 근데 이제 처음에 틀었던 게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어떻게 돼요? 뜨거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급하게 다시 돌리죠. 차가운 물 쪽으로. 근데 계속 뜨겁죠. 그래서 더 돌리죠. 조금 있다가 차가워서 반대로 돌리죠. 자, 지연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연이 일어나면. 원래는 바로바로 온수와 냉수가 그대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돌잖아요. 온수 냉수가 맞아서 원하는 온도에 맞기 전까지 계속 꼭지를 조절하면서 맞춰서 결국 맞춰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온도에 맞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지연이 일어났어요. 꼭지를 조절했을 때 온수와 냉수의 비율이 바로 맞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근데 그걸 몰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훨씬 더 큰 변동이 일어나면서 훨씬 더 늦게 수렴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공격적으로 움직여요. 잠시 참아야 돼요, 내가. 참아야 되는데 뜨거운 물 쪽으로 확 틀었다가 차가운 물 쪽으로 확 틀었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럴수록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훨씬 더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하면 인지되지 못했는데 지연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지연이 있는 걸 내가 모르는데 그 지연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시스템 혼란에 빠져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온갖 종류의 파동들이 다 이래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뭐 자주 겪는 거예요. 돼지고기 파동,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 돼지를 닭으로만 바꿔놓으면은 그 닭고기 파동 다 여기 해당됩니다. 온갖 종류의 파동, 뭐 배추 파동 여기 다 들어가요. 자, 돼지 갖고 얘기를 하면 돼지 개체수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양돈 농가 수는 같이 줄죠. 그죠? 줄면 개체수가 줄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 돌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줄면 가격이 거꾸로
높아지죠. 높아지면 나도 돈 벌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또 많죠. 이게 이제 사이클 이렇게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올라가면 내리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리는 힘에 의해 가지고 조절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급이 일정하게 조절이 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양돈 농가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서부터 실제 돼지 개체 수가 늘어나서 돼지 공급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이 딜레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구제역이 딱 발생한 거예요. 자, 구제역이 아무 피해도 없으면 이 사이클이 돌겠죠. 근데 구제역이 대량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면 일거에 돼지고기 공급이 줄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이 폭등하면은 그 다음에는 막 이제 서로 만들겠다고 막 몰려들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돼지가 이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돼지가 출하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2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게 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수요가 돌아요. 수요가 도는데 원래는 수요가 맞춰져서 이게 균형이 맞아져야 돼요. 그죠?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줄어야죠. 줄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또 뭐 다시 가격이 내려가서 다시 수요가 들고 이게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동이 딱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얘가 구제역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돼지고기 수요가 뭐 마냥 줄 수 없으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사 먹고 싶은 사람이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거는 공급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파동으로 이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런데 2년 지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참여했던 양돈 농가들이 돼지를 쏟아내요. 난리가 나죠. 이제 키웠던 값도 못 뽑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시장 메커니즘에서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개입을 뭔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연이 발생하고 지연이 오래 걸릴 경우 뭔가 통제자가 여기 개입을 해서 적정한 정책으로 이거를 조절해 주지 않게 되면 이거는 이제 파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어딘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정부가 어디에 개입을 해야 될까요? 정부가 요거 잘 관리해야 되죠. 구제역 잘 관리해야 돼. 그건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는 건 맞고,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 양돈 농가 수를 마구잡이로 늘려주면 안 되죠. 전체 토탈 관리해야 되는 돼지 개체 수를 토탈로 관리하는 정책이 아마도 필요할 것이다. 뭐 우리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대응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게 닭이 됐든 돼지가 됐든 배추가 됐든 모든 것들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파동이 나요. 당연히 이 지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연의 메커니즘을 시장 참여자들이 몰라요. 이거 정책 입안자들도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큰 문제고요. 아무도 이 지연 메커니즘과 시스템의 강화와 균형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작동을 하는데, 거기에 무고한 농민들이 전부 와가지고 이 게임 안에서 계속 돌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영원히 계속 매년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연이 개입이 되게 되면요,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의도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직 시스템을 만들 때 말이죠, 일단은 의도를 갖고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작동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생산량을 늘리면 판매량이 늘 거야. 판매량이 늘면 이익이 증가할 거야. 이익이 늘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생산을 더 할 수 있을 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산량이 늘어서 판매량이 늘 때까지는 여기 이제 딜레이가 생겨요. 왜냐면 바로 안 팔려요. 이게 사갈 사람이 무한대로 널려 있으면 이게 그냥 작동됩니다. 이 딜레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갈 사람이 부족해요. 나는 그냥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대로 작동 안 되죠. 안 팔려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의도한 결과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돈 많이 벌 거다. 이렇게 인텐셔널리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딜레이가 딱 이제 개입이 돼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상황하고 이제 뭔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이건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나 의도하고 아무 관계없고 지들이 저절로 자기 조직화가 돼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내가 통제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고 설계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작동하는 뭔가의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의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생산량이 늘고 이쪽에서 딜레이가 일어나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재고가 늘죠. 재고가 늘었는데 고객 수요량이 여기 못 미치니까 계속 재고가 더 쌓여요.
생산량이 늘으니까 더 쌓여요. 재고가 느니까 관리 비용이 늘어요. 관리 비용이 느니까 창고 공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 공간이 더 필요해서 더 이상 이제 갖다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생산하면 안 되죠. 생산량을 줄이게 되잖아요. 내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우리 내부의 조직 시스템을 분석하고 문제를 분석할 때 무엇이 의도된 것이며 무엇이 의도되지 않는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파악해서 이걸 같이 그림을 그려줘야만 이 전체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연, 딜레이, 이거는 시스템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이 딜레이를 어떻게, 지연을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하느냐가 어찌 보면 시스템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스템 성과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연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지연을 없앨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없앨 수 없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시켜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여기 하나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고객의 주문 잔고, 미충족된 고객의 주문 잔고가 있어요. 우리가 백로그라고 부르죠. 이게 많아지게 되면 자재 부품을 조달을 더 해와야죠. 물건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딜레이가 있어요. 바로 그게 조달 바로 안 됩니다. 협력업체에 주문 내고 생산해야 되니까. 조달이 돼가지고 제품 생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딜레이가 있어요. 부품 집어넣었다가 금방 제품 안 나와요. 제품 생산해가지고 고객한테 갖다 줄 때까지 물류 운송할 때 또 딜레이가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겠죠. 이렇게 딜레이가 곳곳에서 다 개입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가치 창출 프로세스잖아요. 자, 이러면은 이거는 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딜레이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들 대부분 다 혼란에 빠져 있고요. 아까 제일 서두에서 제가 만성적인 문제들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문제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선진 기업들은 했겠죠. 했을 거예요. 자, 이 딜레이를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 프로세스 운영에서 핵심이에요. 어떻게 제어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딜레이를 없애거나 최소화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JIT, Just in Time을 구축한다. 우리가 그 도예도 생산 방식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만들고 그 중간에 재고를 없애고 아주 빠른 속도로 가치 창출 흐름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 이건 지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을 아예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을 대비를 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때 주문 와서 바로 어떻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팔릴 만한 것들을 예측해서 포트폴리오로 잘 갖고 있어서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건 그쪽에서 주고 우리가 지연이 조금 있는 거는 천천히 만들어서 다시 채워넣고 빼주고 채워넣고 빼주고 채워넣고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버퍼라고 하죠. 이 버퍼 제거를 운영하면서 한쪽에서 이 출렁거리는 거를 한쪽에서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갖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쉽지는 않지만 고객한테 이렇게 지연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제품을 잘 만들고 그리고 그런 주문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납기 기간이 긴 그런 주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면 이런 딜레이를 갖고 있는 좀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혼란에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구축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뒤쪽에 강의들, 그러니까 뭐 TOC라든가 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타깃을 맞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그때 다시 또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꼭 제조,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제조뿐만 아니고 서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다 가치 창출의 흐름이 있고 안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 안에 어디가 지금 지연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데서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없는지 지연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길게 일어나는 곳이 없는지를 보고 그거를 파악해서 거기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대비하는 메커니즘을 갖는 거. 그게 이 우리 가치 창출 시스템 프로세스를 더 활성화하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엄청 빨리 지나갈 거예요. 여기는 뭐 이제 시스템 사고에 대한 개념, 요소들, 그리고 메커니즘 다 설명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은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건 저한테 배우시면 안 돼요. 저도 그거까지 몰라요. 이 정도만 갖고도 충분히 뭔가를 안에서 분석하고 해낼 수 있어요. 아주 정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전 회사에서 그렇게 어설픈 실력 갖고, 제가 2013년이 돼서야 시스템 사고의 이론적 체계를 처음 접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걸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지식으로 뭔가 했는데, 나중에 시스템 사고를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제가 그때 했던 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였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떠한 그림들을 그렸고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는지 이걸 한번 보면서 활용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전략 레버리지라는 것이 이제 이 시스템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스템을 지금까지는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균형 피드백이 있고 뭐 강화 피드백이 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파동이 일어났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경영이 아니잖아요. 경영은 뭐예요? 개선하는 겁니다. 그죠?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인과관계가 막 돌고 막 순환을 해요. 자, 어디를 바꿀 건데요? 어디를 건드리면 상황이 바뀔까요? 한 바퀴 루프로 도니까 어디서 건드려도 똑같아요. 그죠? 어디를 고치더라도 어차피 한 바퀴 돌아올 거니까. 그런데 진짜 아무 데서나 시작하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엄청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많은 낭비가 일어납니다. 아니면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내가 힘을 써야만 가장 적은 노력과 시간을 가지고 결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지렛대라는 뜻이잖아요. 지렛대를 얼만큼 길게 하고 거기 지렛대 받침대를 어디다 놔야만 내가 작은 힘을 갖고도 이 돌을 들지? 이게 전략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을, 이제 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할 때 이 전략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여기까지는 지금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전략 레버리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가장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킹핀이 뭐냐? 그걸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시스템 구조를 개선하고, 여기까지가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서 제대로 작동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죠. 요걸 위해서 전략 레버리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전략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거는 이제 전략에 대한 세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그걸 자세히 다루지를 않을 건데요. 우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전 회사에서 다뤘던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2006년도에 첫 번째 턴어라운드를 하러 갔을 때 그 회사의 상황을 보고 이제 뭐 거의 뭐 완전히 다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는지를 전임 경영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관리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니까 원가가 압박이 돼서, 그러면 최대한 생산해서 한 단위당 고정 비용을 분산하게 되면 우리는 제조 원가가 낮아지니까 단위당 원가가 절감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로 끝. 또 하나. 재료 비율이 높으니까 구매 원가를 절감해야 되니까 협력업체 단가를 후려쳐서 재료 비율을 낮췄어요. 재고가 많으니까 영업부설 압박해가지고 막 밀어내기로 팔아냈어요. 그래서 재고 수주를 줄였어요. 품질이 낮으니까 뭐 등등등 해서 가격을 낮췄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객한테 입막음을 했어요. 흔히들 하는 일입니다. 그죠? 흔히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도 다 회사마다 일어나요. 결국은 회사는 크게 어려워졌죠. 자, 뭐가 문제예요? 전부 다 단선적인, 선형적인 사고를 했죠. 원인과 결과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부분적인 어프로치를 취했죠. 전부 이걸 따로따로 봤죠. 실제로는 이렇게 안 움직이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는 순환을 해요.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시스템은. 가동률을 최대화했더니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죠. 안 팔리니까 당연히. 이게 팔리는 재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만들기만 했으니까 품질이 낮아졌죠. 자, 이쪽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협력업체 단가를 인하했더니 품질이 낮아졌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덤핑과 밀어내기를 했더니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고객 불만은 증가했어요. 낮은 가격을 제공했더니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고 품질 비용이 높으니까 재료 비용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상호작용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게다가 여기에 제가 그림은 안 그렸지만 온갖 군데 지연이 개입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씩 불러가지고 목표 주고 언제까지 해와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 선형적인 단선적인 사고가 조직을 재앙으로 이끈 거죠. 그 회사에서 2006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루프로 엮어서 악순환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자, 결국은 과잉생산이 문제였어요. 여기서부터 재고가 증가하고 관리 부실 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조 원가가 악화가 되니까 생산을 더 했어요. 왜 생산을 더 했어요? 거기 멘탈 모델이 작용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멘탈 모델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위가 나와요. 가동률을 증가하면 원 단위 원가는 개선된다. 그 말은 맞아요. 회계상으로 맞죠. 근데 그거 팔려야죠. 안 팔리는 거는 재고로만 쌓이잖아요. 회계상으로는 한 단위 원가는 낮아지지만 재고가 안 팔리니까 적자는 더 나죠. 이게 잘못된 멘탈 모델이 작동을 하니까 생산을 계속하는 거예요. 생산 계속하니까 재고는 점점 쌓이죠. 시장 수요가 부족하니까 재고는 그대로 다 부실로 다 이어지죠. 이 악순환 고리를 탄 거죠. 자, 이제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야죠. 자,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까요? 뭘 건드리면 제일 이 전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지식, 직관,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인터뷰,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이 다 거의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자, 과잉 생산부터 막자. 일단은 필요한 것만큼만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 린이라든가 TOC 같은 그런 나중에 우리가 배울 그런 동기화 생산 프로세스에서 가장 먼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재고를 줄이는 건데, 재고를 줄이려면 필요한 만큼만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발을 저도 그 원리에 따라서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게 바로 전략 레버리지를 여기다 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2010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2010년도에는 더 심각한 혼란에 빠진 회사였어요. 그 회사를 그리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제대로. 그땐 뭐 마찬가지로 저는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고객 쪽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우리 협력업체를 포함한 밸류체인에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고리, 이 두 가지 고리가 서로 막 상호작용하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까와 비슷한 논리로 여기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 고객으로부터 정확한 판매 계획을 받아와서 그 판매 계획에 입각해서 정확한 생산을 필요한 만큼 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났고, 요거를 이제 전략 레버리지로 삼아서 개선을 시작했죠. 요거는 이 그림은 제가 다른 회사 도와주러 갔을 때 2014년도에 다른 회사 도와주러 가서 그 회사를 한 2주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렸던 그림과 그 뒤에 후속 장표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서부터는 한 세트로 제가 보여드린 건데, 그 회사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악순환의 그림을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사양이 증가하고 캐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복잡해져서 품질 나빠지고 재고 나빠지고, 거기에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컨설팅도 실패하고, 그리고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자동화 비율을 증대했는데 그것도 효과를 못 보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각각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임원들이랑 같이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장표를 다 만들었어요. 요 각각에다 하나,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요 초록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멘탈 모델들 아니겠어요? 이 잘못된 멘탈 모델에 의해서 전체 구조가 다 왜곡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악순환이 가속화가 되고. 그래서 그 각각을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에 있는 이 부분들,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품질과 재고를 줄이고 품질을 개선시키는 것을, 그리고 전략 레버리지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게 잘못된 믿음 첫 번째가 성장을 많이 하면 이익이 증가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감당 가능할 정도로만 그 이익이 증가하지 그 이상일 경우에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의도된 시스템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지만 의도되지 않은 쪽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 다 안 드릴 거예요. 한 번씩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이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쪽이고 그렇지 않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기에 이러한 잘못된 멘탈 모델들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한 거죠. 총인건비를 억제해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민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경비를 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리소스 부족으로 오히려 일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업무 강도는 오히려 그 조직 문화가 느슨해지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건 이제 흔히 하는 오해죠. 외작이 내작보다 원가가 유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은 공장 짓지 말아야죠. 공장을 짓는 이유는 내작이 유리해서 그런 거예요. 외작이 유리한 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외작이 전적으로 원가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떤 때 외작이 유리하냐면 내부에 투자를 할 정도의 규모는 안 돼요. 근데 물량이 늘어났어요. 이걸 투자하게 되면 매몰 비용이 커지니까 원가가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외주를 줘야죠. 근데 우리 내부에 캐파가 많이 남아요. 아직도 설비 투자를 충분히 해놔서 캐파가 남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내작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작과 외작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외작이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의도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가 설비일수록 가동률을 높여서 더 많이 돌려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잖아요. 비싼 설비산 분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전혀. 오히려 고급 엔지니어들이 더 필요해서 인건비도 더 나가고 자꾸 고장나고 중단돼가지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 각각의 부서별로 원가 저희가 목표 나눠준 다음에 그거 갖고 목표 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부분 최적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 부서 이기주의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컨설팅 열심히 받았습니다. 해결 안 됐어요. 하나도. 오히려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내부의 역량이 취약해졌어요. 내부에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컨설팅에 의존하는데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내부에서는 해결할 역량이 하나도 안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자동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화로 원가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안 그래요? 자동화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다른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혀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죠. 나중에 한 번씩 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공부는 지금 끝나고 이제 참고사항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빠르게 이것도 한 5분 내에 제가 소화를 할 건데, 그럼 시스템 사고는 그냥 그림 막 그리면 되느냐? 그냥 그리시면 돼요. 저도 막 그렸어요. 그냥 그려보면서 단지 이게 루프를 만들어야 돼요. 루프를 만들 때까지 이 인과관계를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 포스트잇 같은 거 그려가지고 이리저리 붙여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얼기설기 그려져요. 그걸로 이렇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하시면서 그리다 보면 조금씩 이제 좀 늘게 돼요. 그것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직관과 본능에 의해서 하는 것이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시스템 사고가 그래서 회사들마다 그림을 그려보면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게 여러 개가 있더라.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거를 학자들이 아키타입이라 해가지고 원형이라는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되는데 그걸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시스템 사고의 형태가 있다. 시스템의 형태가. 그거를 시스템 원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목표의 침식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잘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좀 목표는 요 정도만 하자. 낮추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공유주의 비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무 주인도 아닌데 이거 그냥 누구나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 주인 없는 자원이니까 최대한 많이 쓰는 사람이 유리한 거야. 뭐 이런 등등의 멘탈 모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요걸 한 번씩 쭉 한번 보시면은 요 각각이 뭔지 제가 영어 영문까지도 다 같이 표현을 해놨고요. 요 각각의 아키타입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의 한계. 성장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한쪽에 제어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요. 그 제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를 짓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한 이 아키타입 원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원형이고 제가 여기 하나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요 펭귄의 계약이라고 하는 요 우화 한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30분이면 읽을 만한 이런 데이비드 허치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화인데요.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요 성장의 한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 잘 쓴 그런 우화니까. 자, 이 실패하는 처방 같은 경우에는 미봉책을 쓴 거예요. 그때 증상만 그 처방하는 이거 미봉책을 썼을 때 이렇게 원가 압박을 받으면 협력업체 단가이 나요. 여기 미봉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밑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처방을 미봉책으로 했을 때 잠시 그것이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나는 요 모델이 뭐 아주 지금 전형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다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 회사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요 뒤쪽에 있는 이제 짐 떠넘기기라는 이제 그 모델은 뭐냐면 앞에 있는 거는 증상 처방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 증상 처방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증상 처방을 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높을 때 결국은 내가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제 내공이 쌓여야 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훈련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하죠. 음주 흡연을 택해요. 음주 흡연 택하니까 스트레스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도 또 하게 되죠. 몇 번만 하면 중독되죠. 그래서 결국은 쉬운 방법을 택해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역량이 훼손되는 가장 이제 전형적인 모델, 이런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모델. 이게 이제 짐 떠넘기기라는 모델이고, 여기에 변형된 형태, 제가 아까 8가지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그 변형된 형태가 개입자에게 짐 떠넘기기. 아까 제가 앞에서 도와준 회사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던 그 모델을 하나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전문가를 키워서.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컨설팅을 활용했어요. 그랬더니 의존도가 증가하고 내부 전문가 육성 실패해서 이 악순환 사이클이 계속 돌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모델하고 거의 부작용 대신에 이제 내부 역량이라는 요게 여기 들어갔는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요게 전형적인 형태로 항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고요. 에스컬레이션. 이건 아까 소련과 미국의 군비 경쟁 거기서 봤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델링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가격 경쟁을 하는 모델을 제가 집어넣었는데, 경쟁이 격화될수록 서로가 양쪽 다 위하고 아래가 똑같잖아요. 지금 모델이. 그죠? 얘도 이렇게 돌고 얘도 이렇게 돌고 이게 끝이 안 나게 계속 돌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목표를 통해서 계속 이 경쟁이 격화되면서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나중엔 둘 다 치명상을 입는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이런 이제 계속 끝 가는 데 없이 치킨 게임을 하는 그런 구조. 목표의 침식이라는 게 바로 이제 개구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목표를 세팅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그걸 해나가야죠. 역량도 향상하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보다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표를 낮춰요. 이거 이번에 목표 이거 너무 과했던 것 같아. 목표 좀 낮추지. 그러면 이제 쉽게 달성이 되죠. 그러면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만 항상 세팅을 하죠. 그럼 영원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나중에 죽어가게 되겠죠. 이거는 이 개인의 역량 향상뿐만이 아니고 그 조직의 목표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럴 때 항상 만만한 목표만 다 수립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만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델 그림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지의 비극. 이거는 뭐 아주 유명한 그런 모델이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아예 그냥 별도의 이 세션 하는 모델이 별도로 이제 이론이 있을 정도로 이게 유명한 모델인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주인도 아닌 자원을 너도 나도 쓰면서 결국은 그 자원이 다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멸망을 한 지역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쪽에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에 알래스카 쪽이라든가, 그린란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몇 군데의 인류가 나름대로 잘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원이 고갈돼가지고 아예 이 황폐화된 그런 지역들이 다 이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목초지가 방목할 목초지가 공유지예요. 그 공유지에 누군가가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돈을 벌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뛰어들어와요. 그런데 목초지는 아무도 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방목을 많이 하고 가축을 많이 키우고 방목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가축을 늘려요. 그러다 보니까 총 숫자가 계속 소득이 늘어나지만 이게 결국은 나중에 목초지의 크기의 한계에 다 부딪혀요. 그 순간 전부 다 같이 망하죠. 이렇게 공유지를 누구도 관리 안 하는 공유지를 서로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썼을 때 나중에 파국으로 가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부익부 빈익빈, 이것도 우리 흔히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winner takes it all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계속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 승리자들이 계속 승리하고 더 잘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나빠지고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되는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자에게 보상하는 메커니즘, 승리자에게 보상하고 패배자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 때, 기울어진 경기장이 됐을 때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장과 저투자인데, 이거는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발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부에 여러 가지의 이유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기회를 놓치고 투자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성장이 금방 한계에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 운영비용 최소화라고 하는 그런 멘탈 모델이 작용을 해서 채용을 지연하고 보상을 낮게 해줘서 결국은 조직의 역량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이런 모델입니다.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제 8개 플러스 1의 이제 그 시스템의 전형적인 형태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적용했던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 시스템이 뭐냐, 이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하자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 설명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금방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아시고 나중에 직접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때마다 한 번씩 들춰가면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는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이전까지 나왔던 이제 1번부터 4번째까지의 챕터, 거기까지 나왔던 그 내용이 시스템 사고의 전체적인 개요와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들,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정도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게 되면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풀 버전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이해 못하지만 앞으로 더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반은 오늘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